성장주 중에 지금 오늘 말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성장주 뭐냐 했을 때 전 우주항공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아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업종을 뽑아내기 네. 위한 기법은 상한가 매매 기법이에요. 네. 자, 그럼 상한가 매매 기법은 사실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거를 책에 이제 삼박자 투자법 책을 쓰고 또 그 다음 책 두 번째 뭐 슈퍼개미 왕초 주식 수업 책을 쓸 때는 네. 상한가 매매 기법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상한가 종목을 첫 상한가를 따라가서 뭐 세 번째 상한가에 팔고 나오거나 그럼 뭐 일주일에 2배 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상한가 30%예요. 30% 바뀐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한 4년 됐거든요. 4, 네. 5년. 30%로 바뀌고 나서는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정말 많아야 10개, 뭐 적으면 두세 개예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의 분석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가 15%일 때 보통 한 25개, 30개가 나왔거든요, 상한가가. 그래서 제가 상한가 30%로 바뀐 다음부터 상한가 분석을 안 하고 뭘 하냐면, 그러니까 상한가 분석을 포함해서 상승률 상위 분석을 해요. 오늘 오른 종목 상승률 정렬을 쫙 네. 하고 한 30개 정도 분석을 하고 또는 일간 단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월간 단위로도 하고 주간 단위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한가를 치는 거는 또는 상승률이 그날 높았던 거는 네. 재무제표가 좋아서일까요? 재료가 좋아서일까요? 차트가 좋아서일까요? 재료입니다. 재료. 네. 너무나 재료예요. 다행이다. 하루의 움직임은 재무제표로 움직이지 네. 않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에는 재무제표가 중요하고 네. 단기 매매에는 재료가 중요하고 나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차트로 차트. 잡고 이래서 삼박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단기 매매 안 한다. 나는 한 번 사면 10년 동안 안 팔아. 그러면 차트도 보고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재무제표만 보고 사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사놓고 5년 10년 안 팔아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매일매일 주가 보잖아요. 주가 왜 봐? 5년 있다 10년 있다 팔 거면 주가 왜 보냐고. 그잖아요.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적어도 나 좀 어느 정도 이익 나면 팔 거야. 그럼 이익 실현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차트 볼 줄 아셔야죠. 네. 차트 못 보고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잡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진짜 돈 100만 원밖에 없고 난 20년 동안 한 종목 갖고 있지도 않을 거고 100만 원으로 한번 잘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은 재료 매매 하셔야 돼요. 그럼 재료 매매는 결국 올라간 종목들을 분석하셔야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작년 가을부터 사실은 상한가 종목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냐면 대선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런 공개된 유튜브에서 대선 관련주를 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선 관련 쪽에서는 종목은 아예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네. 그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일매일 종목을 보다 보면 얘가 상한가 왜 갔지? 하고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재료가.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대선 후보 관련돼 있대. 네. 헛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헛웃음이 나오지만 네. 그게 또 이 시장의 현실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떤 대선 후보의 사돈의 팔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사실 대선 후보라고 써놨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선 정책이라고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의 사돈의 팔촌인 사람이 뭐 사회이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대선 시즌에는 사실 정책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의 정책을 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4대강 정책이 4대강. 나왔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바로 저출산 장려 정책이 나왔었고요. 또는 안철수 대통령은 된 적이 없지만 대선 후보일 때 그럼 벤처 또는 IT 이쪽 활성화 쪽 정책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책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건설 경기 관련이랑 일자리 관련 이런 거는 주로 단골로 나옵니다. 그렇죠. 건설은 왜 나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건설이 단골 메뉴인 이유를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기 편하실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국회의원 누가 나오거나 또는 대선 누가 나오면 그 지방에 가면 공약을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호남 가서는 새만금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뭐 대구 가서는 뭘 어떻게 할 건지, 뭐 전라남도 가서는 뭐 해저 터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있어요. 건설 관련주들이. 또는 두 번째는 건설 경기 활성화. 이건 전국구 개념인데요.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말을 왜 할까요? 그런 건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표를 얻으려고 하듯이 건설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 활성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집값을 잡아야 돼요. 아, 그쵸. 대선 후보들이 분명히 뭐 어디 관훈 토론회 같은 데 가면 분명히 물어볼 네. 겁니다. 질문자들이. 집값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집값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억제시키든지 공급을 늘리든지. 이건 수요 공급의 법칙상 수요를 억제시키든지 공급을 늘리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 정권이 사실 근데 그 수요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죠.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한 게 대부분 뭐였어요? 세금 정책들 네. 또는 대출 규제 정책들. 네. 대출 규제와 세금은 공급을 늘리는 거에 1도 영향이 없어. 그렇죠. 수요를 억제시키는 데는 있겠죠. 왜? 대출 안 해주면 집 살 돈 없고 또는 뭐 집 한 채 있는데 한 채 더 살려고 그러는데 야, 너 1세대 2주택이면 세금 50% 때릴 거야. 그러면 사기 싫죠. 네.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이 있고 공급 증가 정책이 있는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왜? 이번 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후보든지 집값 어떻게 잡을래요? 인터뷰를 하는 순간 공급을 늘릴 겁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급을 늘린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켰다는 얘기는 건설업 중에서 주택 건설업을 하는 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시멘트 회사에 포함될 수도 있고 네. 주택 건설을 하는 회사들. 그래서 저는 뭐 대선 후보라고 표현을 썼지만 후보 관련주는 정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그렇죠. 찾아보는 거고 네. 업종, 지금은 업종 얘기하는 거니까 대선 후보 업종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들어간다면 건설 업종이 가장 가깝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업종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이건 이제 뭐 너무 정치적인 거라서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미국의 바이든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북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 정책이 어떤 식으로 대선 공약으로 나올지도 네. 우리 여태까지 최근 한 3, 4년 동안 안 좋을 때는 네. 방산주들, 좋을 때는 뭐 남북 경협주들 이런 애들이 번갈아가면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대북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선이고 향후 사실 서울 집값이 지금 잡으려면 네. 지금 저도 부동산 전문가들 많이 만나보니까 공급밖에 없다고 지금 진짜 거의. 엄밀히 말하면 네. 지금이 아니고 저는 집값에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네. 공급 측면은 언제든지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요를 억제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그렇죠. 집 사겠다는 사람을 못 사게 할 수도 물론 투기를 억제시킬 수는 있죠. 네. 투기를 억제시킬 수 있지만 과도한 대출 규제는 사실은 투기 억제의 좋은 면보다는 정말 집 사고자 하는 젊은 분들의 의욕을 아직은 내 집 마련을 못한 분들 네. 무주택자들이 그 의지를 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요 억제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공급 활성화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언제든지 중요한데 사실 공급 활성화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요즘 1인 가구가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1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집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건설주 또는 대북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짝짓기 매매라고 써놨는데요. 짝짓기 매매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사건으로 움직이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들 또는 하나의 지분 구조 애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 SK텔레콤,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분 관련으로 움직이는 애들 중에 저는 최근에 좀 가장 주목해서 보는 애들이 자동차 쪽, 특히 현대차 그룹주들이죠. 왜냐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가총액 탑10 안에서 또 현대모비스가 지금 한 12, 13위에서 15위 안에 지금 세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 세 종목이 모두 현대차 그룹주고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주를 계속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SK, LG 다 전환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그룹주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삼성하고 현대만 지금 지주회사 체제가 안 돼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몸집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네. 그룹주 중에서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물산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제일모직 상장시켜서 삼성물산하고 합병했던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삼성물산의 지분구조 자체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1위니까 당연히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면 삼성물산이 될 텐데 아직은
뭐 워낙 큰 그룹이니까 네.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아직은 쉽게 이제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안 된 데가 현대차예요. 현대차는 사실은 뭐 우리 구약성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룹주들도 누가 누구를 갖고 있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그걸 우리가 순환출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가 서로 갖고 있어요. 서로. 네. 그게 순환출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환출자가 사실은 좀 악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 연결고리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네. 못한 거예요. 사실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를 이렇게 위에다 세우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무산이 됐었죠.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저는 삼성물산이 중심이 되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그리고 또 이 현대차 그룹에서의 지주회사 전환 같은 걸 좀 지켜봐야 볼 필요가 있다는 사람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 산업이 사실 생판 없는 게 미래 산업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 요즘에 보면 두산중공업이 작년 가을에도 움직였고 요즘에도 움직였어요. 요즘에 움직인 건 원전 때문이에요. 네. 근데 원전으로만 움직인 게 아니고 수소에너지도 좀 섞여 있어요. 근데 또 작년 가을에는 뭘로 움직였냐면 해상풍력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은 원전하던 데서 해상풍력도 하고 수소에너지도 하고 그냥 에너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융복합 시대이자 구산업과 현산업, 미래산업이 이렇게 섞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고 봐요. 자동차 사실은 얼마나 오래된 회사들입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가 1, 2년 된 회사가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승용차 만드는 회사들이 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회사는 사실은 테슬라인 거지. 테슬라만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기존의 많은 가솔린차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차도 만들고 있고 자율주행차도 만들 거란 얘기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미래 산업에 지금 앞장에 서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의 앞장에 서 있는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 기아차, 현대차 두 개나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차트를 보면 현대차 그룹주 차트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좀 약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완성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강한 이유가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이고, 완성차의 미래형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연료의 미래형이 전기차인 거고, 주행의 미래형이 자율주행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미래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그룹 내에서의 지분 관계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인데요. 신고가 종목은 사실은 추세 매매자들에게는 늘 지켜봐야 될 업종이자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6월 달이 불과 같은 불장이 되는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선봉이 돼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야지 불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 역사적 신고가 못 뚫으면 또 그냥 조정인 거예요. 조정과 신고가의 차이는, 조정은 언제 올라가겠어. 그러면 좀 지치는 사람들, 모멘텀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네. 조정일 때는. 공격적으로 매매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역사 신고가 딱 뚫면 야, 이거 오버슈팅 나오겠구나. 오버슈팅 일주일에 나올지 한 달에 나올지 두 달에 나올지. 네. 예를 들어 작년 10월 말까지 조정 보이다가 11월 초에 빵 치니까 11월, 12월 두 달을 날라갔거든요. 두 달 내내 모멘텀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 1월 달 고점 찍고 지금 2, 3, 4, 5 만으로 4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럼 만으로 4개월 동안 모멘텀 투자자들은 장 끝났나? 어떡하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를 빵 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업종이나 종목도 강한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제약바이오를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신고가 종목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2015년에 강했습니다. 네. 2015년에 왜 강했냐면 한미약품 때문이었어요. 한미약품이 강해서 제약바이오 쫙 퍼졌고. 네. 근데 이제 2017년 가을부터 18년 초까지 강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때문에 강했냐면 코스닥의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의 거래소 이전.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셀트리온이, 이게 말이 셀트리온이 지금 시가총액 떨어져서 35조예요. 높이 올라갔을 때 50조 이상 갔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3위까지 갔었어요.
이게 대단한 제약바이오의 공룡기업이 나온 거죠. 거기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상장되면서 제약바이오에서 이렇게 신고가 치고 이런 애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2015, 2017 그리고 2020년에 왜 그랬죠? 신풍제약, 또 시젠 이런 애들 왜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심지어는 코로나랑 관련 없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사실은 코로나 저점보다 떨어져 있거나 또는 코로나 저점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었어요. 공매도 때문에 이제 실적 없는 애들은 못 올라. 근데 5월달 지나고 나니까 공매도 별거 아닌데?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쳤었거든요. 5월달에 쳤었습니다. 그럼 신고가를 치면 뭐라 그랬죠? 그 종목 또는 그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형주 중에서 최근에 신고가 친 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CJ제일제당 뭐 요 정도 애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쳐요 신고가를.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한 달 안에 한번 쳤었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좀 꿈틀대는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삼박자 투자를 전체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재무제표는 꼭 보는데 그분들은 재무제표를 본다면 제약바이오 사실 접근 불가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대부분이 기술성장 기업이고 적자 지속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재무제표 가치는 전혀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제표를 본다면 패스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재무제표는 제약바이오는 열애야. 그 대신 좀 재료가치 분석 열심히 해서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 근데 이 장에서 궁금한 게 음식료 업종이 아니잖아요. 네. 이 사진은 맛있는 녀석들. 지금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시고. 처음에 뜨길래 음식료인 줄 알았는데 아니길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 수익률을 본 사람이 또 제약바이오를 한다는 뜻인 건가? 역시 예리하시고 왠지 잘못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예리하시고 만약에 제가 센스가 없다면 내일 직원한테 한마디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고요. 저희 파워포인트 만들 때 당연히 제가 강연을 했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 강연 내용 위주로 만드는 거고 제가 강연할 때 제약바이오를 맛있는 식당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요? 지금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티키타카로 질문하면 바로 즉답을 해주시면 돼요. 김 작가님은 맛있는 식당을 좋아하시나요? 맛 없는 식당을 좋아하시나요? 맛있는 식당. 맛있는 식당을 좋아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맛있는 식당이 이제 뭐 백반집인데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예요. 너무나 내가 자주 갔어. 일주일에 한번 꼭 가.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그 10,000원짜리 백반집에서 사람들이 맨날 오니까 2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맛있어요? 맛있지만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렸어요. 조금 30,000원을 올렸습니다. 안 갈 것 같아요. 40,000원을 올렸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요. 10,000원짜리를 40,000원에 올리면 절대 안 갑니다. 안 가죠. 안 가요. 근데 그 맛있는 식당 주인이 반성을 합니다. 맛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안 오네. 다시 10,000원으로 내립니다. 가야죠. 당연히 가죠. 근데 역으로 맛없는 식당이 있습니다. 원래도 안 가죠. 10,000원에 맛없어서 안 갔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8,000원에 내립니다. 안 가요. 그래도 안 가요. 맛없는 걸 못하러 먹어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지. 주식도 똑같습니다. 맛있는 업종이 있고요. 맛없는 업종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업종은 투자자들이 좋아하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큰 기회를 주는 업종들이에요. 근데 2015년, 2017년, 2020년 또 조만간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최근 5년 동안 제가 자신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준 업종이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에서 뭐 2배, 3배, 4배, 10배가 잡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네요. 음식이에요. 맛있는 식당이에요. 근데 맛있는 식당에 뭐라 그랬죠? 음식값을 너무 올리면 안 간다니까요. 다시 내리면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내려가고 있는. 맛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너무 올렸어 막.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 만든다고 막 엄청 올렸어요. 근데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그 어느 순간 되면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딱 멈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그렇죠. 뜻이겠네요. 근데 이제 일반 순환매랑 다른 건 일반 순환매 사실 금융주, 뭐 철강주 이런 거 철강주 순환매 지금 거의 10년 만에 왔거든요. 10년 만에 온 순환매가 아니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한 1년 오르고 1년 떨어지면 다시 또 1년 오르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2년에 한 번씩 리듬이 온다는 얘기는 1년 올랐다, 1년 떨어졌다, 1년 올랐다. 그래서 최근 지금 작년 한 가을부터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공매도 앞두고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베이스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씩 관심 가져도 된다. 네. 7번째는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상이 하도 요즘 뭐 따상하니까 저는 사실 따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따상은 기존 오너들이나 또는 공모 받은 사람들이 좋은 거죠. 네. 주식 투자자, 공모 받지 않은 주식 투자자들은 첫날 따상이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따상에 달라붙진 않는데요. 신규 상장주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업종으로 보거든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특이한 업종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약바이오도 몇 년 전, 한 5년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막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상장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제약바이오주가 몇 달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런 종목은 그냥 상장되고서 한 1년 있다 보면 주가가 막 2배, 3배, 4배까지 올라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반도체 업종도 가끔씩 상장하고, 뭐 디스플레이도 가끔씩 상장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은 워낙 시장에 많죠. 근데 시장에 별로 없는 애들이 이렇게 상장할 때 주목을 해야 돼요. 업종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써 있죠. 직접 공략이나 간접 공략할 때 이런 업종이 중요해요. 업종. 근데 이제 업종에서 최근에 우주항공 업종 또는 메타버스 업종 그렇죠. 이런 애들이 상장되는 애들이 있어요.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요즘 종이 신문을 한 작년 가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한경하고 매경 두 개를 다 보는데 메타버스 얘기가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끊이지 않고. 거의 한 달 내내 나왔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 우주항공도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네. 관심 안 갖는 거를 신문에 쓸 리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장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업종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 네. 그래서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특수 업종들이 눈에 띄는데, 메타버스도 눈에 띄고, 우주항공도 눈에 띄네.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메타버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우주항공도 눈에 많이 나오네. 그럼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하고 메타버스 관심 꼭 가져라.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형주주로 말씀을 드리면 우주항공은 대형주가 2개 정도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랑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개 정도 있고 중소형주에서 이제 뭐 몇 개 있고 네.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해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렇죠. 제페토는 하니까. 엔터 회사들도 좀 해당돼요. 엔터들도 메타버스, 하이브도 메타버스고요. 네. 뭐 기획3사들, 네. JYP, SM 다 메타버스예요. 네. 또는 VR, AR 관련 제작사들 다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우주항공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추려서 여러분들 3박자에 맞게 네. 재료도 좀 있는 기업들 중에 재무제표도 좀 있고 네. 차트도 좀 좋은 종목들 찾아보면 의외로 미래 성장 산업 중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정말 매일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주항공도 저는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사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다 우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이건 이렇게 말하면 저 바보 아니야? 그렇게까지 연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 연상을 하냐면 대항해 시대가 자꾸 생각이 나요. 바다로. 바다로 진출했던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세계를 주름 잡았던 대항해 시대에 그냥 땅에만 있었던 사람들과 바다로 나간 나라들 사이가 굉장히 현격히 벌어졌었죠. 근데 저는 지금 우주로가 마치 바다를 처음 나갈 때 같은 게 아닐까. 대우주 시대. 대우주 시대죠. 왜냐? 사기업들이 나간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왜 우주로 가요? 그냥 전기차나 만들고 말지. 아마존에서 그냥 물건이나 팔고 말지. 왜 우주로 가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프 베조스랑 앨런 머스크랑 그렇게 우주에 그 인공위성 쏘는 걸로 서로 좀 분쟁 중이라고. 그렇죠. 네. 그럼 그들은 철저히 비즈니스맨이거든요. 네. 콜럼버스가 뭐 여기저기 가다가 뭐 대단한 걸 발견했듯이 그들도 아마 굉장히 큰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주항공은 이제 시작이다. 뭐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선 쐈을 때가 아니고 사기업들이 이제 진출하는 게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우주항공, 메타버스 2가지 개념 잘 이해해 보시고 관련주도 한번 접근해 보시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인데요. 네.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책은 피터 린치 책입니다. 그렇죠.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 한 번씩 보시고. 너무 좋은 책이죠. 네. 저도 외국 책들, 외국의 양서 중에서 초보분들에게 제일 추천하는 책은 그 책인데 그 이유는 재미있게 써 있어요. 맞아요. 재미있게 써 있고 쉽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책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미국 주식 차트 나오고 막 요 부분이요. 아. 그 부분 빼고 읽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생활 속의 종목 발굴에 써 있는 책도 몇 권 있습니다. 제가 쓴 네. 책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로 네. 업종을 보면 무조건 보복소비죠. 보복소비. 아까 이거는 그 시가총액 상위할 때 벌써 한번 해드렸죠. 네. 또 항공업종의 1등이 대한항공인데 5월 달에 15%가 18% 올라갔죠. 여행업에서 1등이 하나투어인데 네. 5월 달에 30%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또 CJ 제일제당 5월 달에 신고가 쳤죠. 또 의류주 중에서도 잘 나가는 애들 많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복 소비는 결국은 면세점주, 호텔신라 잘 나가죠. 면세점, 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면세점, 호텔, 여행, 항공, 의류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집에만 집콕이냐 집콕. 집에서 나갔을 때 내가 뭐 할까? 비행기 타고 싶어, 호텔 가고 싶어, 면세점 가고 싶어. 그 보복 소비 관련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 이 정도로 하면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저를 평생 부자로 만들어준 8가지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업종을 찾고 그리고 업종을 찾는 이 기법을 종목 찾을 때도 똑같이 만들어내면 돼요. 뭐 유튜브 공간에서 제가 막 종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한 것뿐이지 이런 기법으로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은 이제 8가지 삼박자 투자법, 시가총액 비교법, 분산 투자 기법, 상한가 매매 기법, 짝짓기 매매 기법,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 신규 상장주 공략법,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네. 총 8가지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네. 이제 저희 이제 라이브로 찍으러 가야 되는데, 6월에 네네. 세무사님은 어느 섹터가 조금 지금 관심이 8개 가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8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요? 네. 8개에서 하나 뽑는 거 너무 어려운데? 2개? 6월에 좀 뭔가? 제가 한번 다시 업종으로 볼게요, 그러면. 네. 6개 중에 한두 개를 뽑는다면, 반도체 4차 산업이면 통신, 대선 후보, 자동차, 제약바이오, 우주항공 메타버스, 보복소비. 일단 보복소비 이제 한 개 들어가실 것 같은데. 6월 한 달로 제한을 시킨다면 단기적인 거잖아요. 네. 지금 움직임이 막 나오고 있고. 네. 사실은 아까 제가 통신 3사 움직임이 나오네요. SK텔레콤 네. 기업 분할 앞두고 있네요. 통신주. 그리고 보복소비. 보복소비 지금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너무 우리가 부러운 거죠. 무조건 보복소비 나옵니다. 그래서 보복소비, 통신 이거 6월 한 달이고 만약에 연말까지 좀 더 길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장주. 사실 통신주와 보복소비는 성장주가 아니죠. 저는 원래 성장주를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시간 상관없이, 기간 상관없이 성장주 중에 지금 오늘 말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성장주는 뭐냐 했을 때 전 우주항공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아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마 세무사님과는 이번 달 말이나 뭐 다음 달 초에 6월 장 정리를 만나뵐 텐데 그때까지 시청자분들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작은 팁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는 이론과 실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무리 실전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실전은 아니에요. 결국 제가 실전을 말해도 여러분들한테 이론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전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공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HTS 보면 돼요.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 돼요. 그걸 직접 하나하나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의 HTS 차트도 한번 보시고 또는 그 업종도 보시고 업종의 시가총액 쫙 정렬도 해보시고 좀 실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 김작가 TV에 고정 게스트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세무사님과 이제 고정 게스트 플러스 약간 고정 프로그램 같은 어쨌든 장을 한 달마다 딱 정리하는 이게 연속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 달 한 달 과정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